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하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눈을 천천히 감으시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은 그저 쉬어도 되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러시아의 작가 안톤 체호프가 쓴 단편소설 반카를 바탕으로 새롭게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체호프의 원작은 100년도 훨씬 전에 쓰인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이 닿아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그리운 마음, 따뜻했던 시절을 떠올리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 오늘 밤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2월의 밤은 유독 조용합니다. 모스크바 어느 골목 안쪽에 작은 구두 수선집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두방 주인의 망치 소리와 손님들의 발소리로 북적이던 곳이지만 밤이 되면 그 어떤 소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선집 주인 알료히는 저녁 일찍 가족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고 그의 아내도 가게에서 일하는 도제들도 모두 이미 깊은 잠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일찍 그리고 더욱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한쪽 구석 자재들이 쌓인 선반 아래에 놓인 작은 나무 의자에는 아직 잠들지 않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반카, 9살짜리 소년이었습니다. 반카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군가 깨어있는 기척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선반 틈에 숨겨두었던 것들을 꺼내들었습니다. 잉크병 하나, 낡은 깃털펜 하나, 그리고 구겨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가게에서 쓰다 남은 포장지를 접어둔 것이었는데 아이는 그것을 마치 소중한 물건처럼 조심스럽게 펼쳐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당기는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가게 안은 추웠고 창문 너머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12월은 늘 이렇게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거리에 다니는 사람도 없었고 마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가끔씩 창틀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반카는 촛불 가까이 몸을 기울이고 천천히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편지를 쓰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글씨를 쓰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시작한 뒤로는 학교에 다니지 못했고 글씨라는 것은 오래전 시골에서 잠깐씩 배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첫 줄을 쓰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혀를 조금 내밀고 눈살을 찌푸리며 펜 끝에 온통 신경을 집중해 아이는 한자 한자 눌러 썼습니다. 할아버지께. 그것이 편지의 첫 줄이었습니다. 그 두 글자를 쓰고 반카는 잠시 멈췄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에 맞춰 아이의 그림자도 벽 위에서 함께 흔들렸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다시 한번 지나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반카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지금 모스크바에 있어요.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석 달이 되었어요. 펜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글자들이 고르지 않게, 그러나 진지하게 종이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가 이 구두 수선집에 온 것은 할아버지 결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도시에서 일을 배우면 나중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반카도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모스크바라는 곳은 어딘가 반짝이고 대단한 곳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 반카가 아는 모스크바는 이 구두 수선집의 차가운 바닥과 주인 아주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밤마다 혼자 잠드는 어둠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많이 힘들어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반카는 이렇게 쓰고 나서 잠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웠고 잉크가 제대로 번지지 않을까봐 입으로 호호 불어가며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가게 주인 알료히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친절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도제들에게는 가게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켰고 실수를 하면 꾸짖었습니다. 반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렸기 때문에 구두를 닦고 마당을 쓸고 심부름을 가는 것이 주로 그의 몫이었습니다. 기술을 배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반카는 아직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시키는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지쳐서 쓰러지듯 눕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반카가 어린아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어린아이라서 더 많은 것을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카는 불평하지 않았을 뿐 느끼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모든 것을 조용히 마음속에 담아두었고 그것이 이렇게 차곡차곡 편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밥은 조금 먹어요. 아침에는 빵 한 조각이고요. 점심에는 죽을 먹는데 아이들이 먹고 남은 것을 받아요. 저녁에는 또 빵이에요. 가끔 반찬이 생기기도 하지만 많지는 않아요. 쓰다 보니 배가 고파지는 것 같았습니다. 반카는 잠시 배를 쓸어내리다가 다시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게에서 자는데 추워요. 제대로 된 이불이 없어서 밤마다 추운 채로 웅크리고 자요. 같이 일하는 형들은 저한테 별로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저만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아이는 이 문장을 쓰고 나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혼자라는 말을 쓰고 나니 가슴 한쪽이 조금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눈은 시골의 눈과 달리 어딘가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내려도 따뜻하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반카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데리러 와주세요. 저는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할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뭐든 할게요. 마당도 쓸고, 장작도 패고, 아무 일이나 할게요. 그냥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그 문장들을 쓰는 반카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우는 소리가 나면 누군가 잠에서 깰 수도 있었고, 그러면 편지를 쓰다 들킬 수도 있었습니다. 반카는 애써 눈을 깜빡이며 흐릿해진 시야를 바로잡고 계속 써 내려갔습니다. 편지를 쓰다 보니 자꾸 시골 생각이 났습니다. 반카가 태어난 곳은 모스크바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지만 반카에게는 세상의 전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콘스탄틴 마카리츠가 사는 그 마을. 언제나 나무 냄새가 나고 저녁이 되면 부엌 아궁이에서 연기가 올라오던 곳. 할아버지는 마을 지주댁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이면 지주댁 정원과 창고를 지키는 일을 했고, 낮이면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며 크고 작은 일들을 거들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수염이 하얗게 샌 할아버지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늘 반짝거렸습니다. 이야기를 잘했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반카는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겨울밤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밤이면 할아버지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정원 파수일을 나갔는데 반카는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가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집에 돌아가라고 했지만 반카가 따라오는 것을 결국에는 막지 않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으며 눈 덮인 정원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하나하나 새겨졌고 밟히는 눈은 서걱서걱 소리를 냈습니다. 달이 밝은 밤에는 눈 위에 긴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의 크고 굽은 그림자 옆에 반카의 작고 동그란 그림자가 나란히 붙어 걸었습니다. 그 그림자들이 나무들 사이로 길게 뻗어가는 것을 보면서 반카는 묘하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세상이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밤이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래전 이 마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그날 낮에 본 재미있는 일들을 부풀려서 이야기해주기도 했습니다. 반카는 그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좋았습니다. 내용보다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낮고 느린 그 목소리가 겨울밤 공기 속에 퍼질 때면 반카는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숲 안쪽에서 토끼가 튀어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얀 눈 위에 하얀 토끼였는데 잠시 멈추더니 쏜살같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토끼를 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저 녀석도 집에 가는 중인가 봐. 그 말이 왜 그렇게 웃겼는지는 몰랐지만 반카도 함께 웃었습니다. 눈 위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작게 피어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할머니가, 아니, 이미 할머니는 돌아가신 지 오래였습니다. 반카의 어머니도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에는 할아버지와 반카 단 둘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오면 아궁이 앞에 앉아 발을 녹이면서
파수일 나가기 전에 묻어두었던 감자를 꺼냈습니다. 재 속에서 꺼낸 감자는 껍질이 새까맣게 탔지만 속은 뜨겁고 포슬포슬했습니다. 둘은 그 감자를 조심조심 껍질을 벗겨가며 먹었습니다. 뜨거워서 손가락 끝을 호호 불어가며 먹는 감자의 맛은 반카가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맛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옆에서 잠이 드는 것도 좋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반카가 졸리면 무릎 위에 올려두고 등을 천천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두드려 주는데 그 손의 무게와 온기가 어찌나 든든한지 반카는 언제나 그 손이 닿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그 시절이 지금의 반카에게는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모스크바의 차가운 구두 수선집에서 혼자 추위에 떨다 보면 그 감자 냄새와 할아버지의 손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선명함이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반카는 편지를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모스크바 싫어요. 여기는 너무 커서 길을 잃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없어요. 할아버지가 매일 생각나요. 눈 내리는 밤에 밤새 같이 돌던 정원 기억나요? 저는 그게 너무 그리워요. 그 감자 맛도요. 쓰다 보니 글자들이 점점 더 구불구불해졌습니다. 손이 떨리는 건지, 마음이 떨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추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반카는 잠시 멈추고 눈을 들어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의 하늘은 구름으로 가득했지만 어딘가에서 새어나오는 빛 때문에 밤하늘이 완전히 검지는 않았습니다. 희뿌옇고 조용한 마을, 모스크바의 밤하늘이었습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금쯤 할아버지도 밤파수를 나가고 있을까? 아니면 아궁이 앞에 앉아 계실까? 반카는 잠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편지를 다 쓰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반카는 자신이 쓴 편지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았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하고 잉크가 번진 곳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말들은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 혼자 담아두었던 말들이 종이 위에 다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편지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구겨지지 않도록 천천히 3번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쓰레기통 옆에서 찾아두었던 낡은 봉투를 꺼내 편지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봉투 입구를 혀로 핥아 붙이는데 종이 맛이 약간 쓰게 느껴졌습니다. 봉투를 앞으로 돌리고 나서 반카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봉투 앞면에 주소를 써야 했습니다.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썼습니다. 할아버지 콘스탄틴 마카리치에게. 그 아래에는 마을 이름을 썼습니다. 마을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주소는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는 집의 번지수도 몰랐고
읍내 이름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반카는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는 그냥 이름만 불러도 다들 알았으니까요. 편지를 붙이면 배달부 아저씨가 알아서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반카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꽤 알려진 사람이었으니까 이름만 써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반카는 완성된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체통에 넣을 것입니다. 가게 주인이 모르게 심부름을 가는 척 잠깐 나가서 우체통을 찾아 넣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받을 것이고, 편지를 읽을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반카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그랬습니다. 반카가 뭔가를 원하면 늦더라도 꼭 들어주었습니다. 잉크가 담긴 작은 병을 다시 선반 위에 넣고 깃털펜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촛불을 끄기 전에 반카는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로 하얀 눈송이들이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지붕 위에, 골목 바닥에, 창틀에, 모든 곳에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하얗고 고요해지고 있었습니다. 반카는 그 눈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 멀리 시골 마을에도 눈이 내리고 있겠지. 할아버지 댁 지붕에도, 예전에 함께 걷던 그 정원에도, 재 속에 감자를 묻어두던 아궁이 앞마당에도 눈이 쌓이고 있겠지. 할아버지는 지금 무얼 하고 계실까? 두꺼운 외투를 입고 눈 속을 걷고 계신 건 아닐까? 아이는 봉투를 품 안에 꼭 껴안았습니다. 촛불을 끄자 가게 안이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눈빛만이 가게 안을 어렴풋이 밝혔습니다. 반카는 자신이 잠드는 구석으로 돌아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낡은 외투를 몸 위에 덮고 봉투를 가슴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추웠지만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 한쪽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것이, 그 말들이 이제 봉투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반카는 눈을 감은 채 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수염이 하얗고 눈빛이 반짝이던 할아버지. 낮고 느린 목소리로 이야기해주는 할아버지. 등을 두드려주는 따뜻한 손을 가진 할아버지. 그 생각을 하면서 아이는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모스크바 거리에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가게 지붕 위에도, 골목 기퉁이에도, 낮 동안 사람들이 남긴 발자국들 위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발자국들이 하나씩 지워지고 거리는 다시 깨끗하고 평평하게 덮였습니다. 마치 하루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조용히 덮이는 것처럼.
구두 수선집 안에서 반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낡은 외투 속에 웅크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할아버지에게 보낼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언제 울었는지 모를 작은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잠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꿈속에서는 아마 할아버지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눈 덮인 정원을 나란히 걷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편지가 어디로 가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봉투는 어쩌면 배달부의 손에서 여러 번 전달되다 길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우체통 어딘가에서 조용히 잠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카는 그것을 몰랐고 지금 이 순간에는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냥 잠들어 있었고 꿈속에서는 할아버지가 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없더라도 내 마음 안에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반카에게 할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멀리 있어도 오지 못하더라도 그 존재가 아이의 마음 안에서 따뜻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차가운 겨울밤을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모스크바 어느 작은 구두 수선집 안에서 한 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꿈속에는 눈 덮인 시골 정원이 있었고 발자국이 나란히 새겨졌고 아궁이 앞에서 감자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밤 공기 속에 천천히 퍼졌습니다. 어떤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거리가 멀어도 촛불이 꺼져도 그 기억들은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남아 가장 춥고 어두운 밤에 작은 불씨처럼 빛납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됩니다. 반카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른 얼굴이 있으셨나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누군가, 혹은 이미 곁에 없지만 가끔 생각나는 누군가,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 밤만큼은 그 마음을 조용히 품고 계셔도 좋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만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밖에 눈이 내리는 밤이라면 아마 더욱 그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 편안하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도 따뜻하게 쉬세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